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그 검찰에 대한 탄압, 네. 또 사법농단 이런 부분으로 이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이야기, 상권 분립, 민주주의의 시스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네네. 그 전에요. 먼저 하나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상권 분립 이야기를 하면 입법, 행정, 사법 이야기하는데, 네네. 자 사법은 이제 이 판사들은 사법부인데 검사가 사법기관이냐 사법부냐 이 부분에는 이제 굳이 뭐라고 할까요? 초딩식으로 해석을 하면 검찰은 이제 행정부에 속한다.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분류를 넘어서는 검찰의 이 특수성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준사법기관이다라는 네.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어차피 판사들을 혼자서 사법체계가 완성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현대는 판결 내리는 사람과 그걸 기소하는 사람을 분리해서 하잖아요. 네. 옛날에 보면 서부 시대에 말 타고 다닐 때 서부 영화 보면 네. 순회 판사가 있고 예, 예. 잡아오는 네. 현상금 사냥꾼, 바운티 헌트입니까? 뭐 네. 그런 사람들이 그 뭡니까? 일종의 검사처럼 되고 네. 지역 주민이 정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판사가 검사 역할 비소하게 자기가 기소해서 자기가 판결 때려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현대는 그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나라에. 그래서 뭐 근대적인 사법 체계라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한자로는 이제 불구 분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사법부는 이제 그 추정적인 법률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만 그 어떤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어떤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제 그게 수사가 되겠죠.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하거나 이런 것을 법원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떤 범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유무죄 판단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범죄를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제 그 범죄를 이제 그 수사를 해서 이제 법원에다가 기소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같으면은 이제 민간이 한 시절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어떤 뭐 대리인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검사라는 이제 독특한 이제 그런 시스템이 생기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검사는 이제 사법부의 이런 이제 구성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법부로서의 어떤 독립 뭐 이런 부분에는 비켜나 있었지만 결국 사법부가 스스로 어떤 내용을 파악해서 어떤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도 그게 준하는 사법기관에 준하는 어떤 책임이 있다, 어떤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제 검사를 이제 준사법기관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신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 대우에 있어서 이제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들과 사실상 동일하게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뭐 이제 선진 민주국가의 하나의 척도가 된 거죠. 미국의 이제 그 영화 그 블록버스터 그 배트맨에 보면 네네. 그 고담 시 같은데 보면 네. 그 네. 검사장 그렇습니다. 역할이 그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 뭐 시나 네. 이런 또 주의 그 검사장은 그 투표로 선거로 뽑는 네, 거죠. 선거를 통해 가지고 뽑는 그런 연방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연방 검사들은 별도로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로 이제 밑으로 카운티나 이 시티 등으로 내려가면 그거는 이 선거를 통해서 뽑는 네. 검사들이 네. 있고 네. 그 검사장이 이제 선거로 뽑힌 사람이 밑에 네. 임명한 네,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들 로스쿨을 나온 사람 중에 경력이 좀 있는 사람들을 검사로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검사 역할을 수행케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처럼 사법제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검사의 이 지금 독특한 사법부와 행정부 양쪽에 걸친 역할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게 제도화되는 부분에 이해를 좀 하면서 오늘 이 사법권의 독립. 네. 자, 이게 여기에 이제 황밍이라는 사람이 책을 쓴 게 있습니까? 네네. 예. 중국 사람인데 네. 좀 나름 그래도 이제 중국 사람답지 않게 좀 네. 이렇게 중국과 이제 서양의 법정, 이제 사법 체계 관련된 좀 책을 쓴 게 예전에서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책이죠, 이게. 예, 좀 오래됐습니다. 예. 10년이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좀 이렇게 좀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아마 이게 일단은 이제 검찰을 무너뜨리는 이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게 이제 총선 전까지의 목표고 이제 총선에서 만약 이제 그 민주당 일당들이 이제 뭐 과반 이상의 어떤 좀 의회를 장악한다면 이제 그 다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 박주미 의원이 이미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법원 행정처와 지금 현재 이제 사법부의 이제 인사나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대검 이제 그 법무부 검찰국과 같은 조직이 이제 법원 행정처인데 그 법원 행정처와 이제 법관 인사위원회를 그러니까 그 폐지해서 대신에 새로운 합의직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겠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법원 내에 인사 및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법원 스스로 결정한 것을 없애고 주로 외부 위원들 그래서 위원장으로는 대법원장 그다음에 국회에서 선출된 비법관 위원 6명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 추천한 법관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임기 3년의 위원들이 이제 법관 내부의 어떤 인사들을 결정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민변과 민주사회 이런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등과 이제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와 함께 최근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법원에서 정말 그 엊그제 이제 법관으로서 재판 업무를 사법부 업무를 수행했던 판사들이 바로 벗자마자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지금 사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탄희 판사니, 네. 뭐 이수진 판사니, 뭐 네. 이런 사람들 3명이는가 있죠.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뭐 물론 이제 현재 국회의원 저는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뭐 현재 국회 이제 검사 및 이제 판사 출신의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뭐 일부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그분들은 이제 좀 뭐 옷을 벗고 이제 변호사나 저 다른 이제 그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정치권에 이제 진입하는 것이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여기에 그 만약 이런 거를 허용하게 되면 판사들이 판사로 있을 때 정권에 유리한 판결들을 막 때려주고 네. 그리고 그 대가로 정치적 거래를 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리나 네. 정치인으로서의 네. 공천 거래 등을요. 그래서 일반 고위직 공무원이 옷을 벗고 또 갈 수 있는 민간 기업이나 뭐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공기업은 괜찮습니다만 민간 기업으로 가거나 이럴 때 취업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른 공무원에게는 취업 제한을 하면서 이 완전히 정파적인 정치인으로 가는데 취업 제한을 안 둔다. 이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뭐 원래는 제도로 마련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이제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의 판사와 검사들의 양식과 식견을 믿고 이제 이런 제한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내적 뭐 여러 가지 독립의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행정부와 이제 입법부와의 어떤 그런 사이에 독립돼야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제 비록 뭐 과거 경력이 판사나 검사를 하더라도 이제 뭐 어떤 바로 이제 그 뭐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제를 해왔는데 아주 그냥 이것이 규정이 없는 것을 기화로 해서 아주 그거를 악용한 사례가 생겼으니 이제는 이제 입법이 돼야 될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뭐 업체를 봐주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업체와 연관성이 있는데 취직을 하거나 사후 뇌물을 받는 거는 그 공무원의 타락의 하나에 연결되지만 판사는 수많은 판결을 하면서 정치나 개인의 어떤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정치인의 뇌물 이런 부분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정치판으로 못 가도록 그렇습니다.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검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옷 벗고 정치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황운하나 이번에 경찰 고위 간부들이 지금 서너 명이 민주당으로 간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도 일정한 계급 이상의 사람들을 뭐 낮은 사람이 뭐 정치하러 가기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뭐 지향감 이상 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 판검사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정치로 가는 데 있어서 제한을 가해야 되고 또 현역 공무원이 옷 벗고 또 정치인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뭐 어쩌다 공무원 된 저 정치적으로 낙하산들도 많이 나가지만 또 이 늘공 네. 뭐 밑에서 고시부터서 쭉 올라온 친구들도 차관급 심지어 1급까지도 막 정치판에 나가더라고요. 이것도 제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한 텀 이상, 한 4년 이상은 이 뭐 바로 못 나가도록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특정 정파를 노골적으로 편을 들고 그 대가로 공직이 이 정치인으로서 나가는 걸 막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아시마와 같이 공무원들한테는 이제 특별히 이제 그 국민연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혜택이 큰 이제 공무원 연금이 제공이 되는데 그
그런 어마어마한 재원이 확보되면 필요한 그런 연금을 이제 지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취지가 예. 이제 그런 대우를 해줌으로 해서 이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제 공무 수행에 있어서 또 향후 어떤 이제 공무를 이제 공부 담당하는 시기를 지나서도 이제 어떤 그런 공정성과 그런 이제 청렴함을 이제 좀 보장해 달라 이제 그런 요구에 따르는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좀 하여튼 그 공무원들한테 좀 그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에 요건이 맞는 어떤 이런 것들 제한을 받지 않을 거면 연금 혜택도 하거나 아니면 연금 혜택을 받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 기업이나 어떤 이제 정치권 진출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을 긋지 않을 때는 이게 해전문 인사라고 하는 게 미국의 지금 경제 정책, 오늘날 미국이 세계 자본주의의 최강 국가지만은 미국의 경제가 썩어 문드러지고 금융 위기가 터지고 또 대공황이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보면요. 그게 해전문 인사. 그렇습니다. 즉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금융기관에서 그야말로 이 뭐 오나를 맡은 사람, 미국의 재무부 장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런 거를 맡아가 있다가 또 옷 벗고 나면 또 돌아가요. 그렇습니다. 회장으로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금융위기 때 보면 전부 덕을 받지 국민 세금으로 수백조 이 손실을 본 금융회사가 없었잖아요. 리만 브러더스 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2007년, 8년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벌어졌을 예.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 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양반도 골드만삭스 출신의 이제 CEO 출신의 이제 사람이 재무장관을 하면서 그때 이제 뭐 그 마이클 무어의 이제 자본주의 뭐 러브스토리에 나온 얘기지만 이제 의회에다가 달랑 문서 하나 딱 보내가지고 이제 이러이러한 저기 국가 어떤 그 공적 자금의 수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딱 하나 보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오 그래가지고선 그때 이제 그 워렌 의원이 막 격분해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이런 그때는 법안 의원이 아니라 교수였죠. 하버드대 경제학과. 하여튼 예 하여튼 예, 그걸 잘해가. 예 그래서 그걸로 상원 의원으로 예, 출마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주 그냥 이런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키달라고 입법부 의회에 요구할 수 있냐고 해서 격분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하원 의원이. 예, 하원이 있습니다. 하원이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그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 이제 그 당선되었던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 비서실장을 지냈던 뭐 임마누엘 람, 예, 뭐 그 그다음에 유대인 뭐 저 월가의 앞잡이죠. 김치 갖고 시장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가이트너였나요? 재무장관이니까 가이트너. 네, 했던 그 양반도 뭐 대표적으로 이제 뉴욕 연준에 뭐 있었지만 그 전에는 다 이제 월가 출신으로서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막대한 공적 자금들이 이제 미국 월가에 이제 그 거대 금융 기관에 다 보너스니 상여금으로 다 이제 지급되는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태 속에서 지금 미국의 이제 좌파의 강한 물꼬리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진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문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제 사법부의 구성원들 스스로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하려고 뭐 그러니까 생각지 아니하고 뭐 너무 쉽게 정치권의 어떤 선택을 하거나 내지는 결국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이제 행정부와 의회 입법부 사이의 독립인 것인데 그 인사를 외부에서 진행하자는 얘기가 공공이 나오는 것이 참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책으로 돌아갔어요. 네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 책을 법정의 역사를 쓴 황밍어라는 분이 중국에서 이제 뭐 학교를 활동하신 분이니까 약간 좀 예전 얘기긴 하지만 아마 지금도 다르지 않을 거 생각합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판결문 혹시 받아보시는 분 계시면 이제 법관의 이름으로 이제 판결문이 나갑니다. 판사 누구, 재판장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이제 그 체제인 중국은 법관이 아닌 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법관이 워낙 권한이 약하고 낮은 대우로 이제 법조인들이 법관직을 기피하며 그리고 법원에 이제 따로 이제 심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토론 내용을 이제 결과를 내면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 개별 법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법관 사법부의 독립,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결국 법관의 어떤 독립인 것인데 그게 전혀 보장이 돼 있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법권의 독립하면 이제 뭐 미국이 대표적인 것인데 미국에서도 약간 이제 좀 초창기 시절에는 이제 조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립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좀 거의 뭐 유일한 사례일 텐데 이제 그 1904년 5년 러일 전쟁을 이제 마감하면서
이제 그 조선을 이제 일본의 어떤 그 보호하에 둔다는 것을 이제 합의하였던 당시 이제 미 국무장관 하스라 테프트 할 때 그 테프트가 예. 나중에 이제 대통령을 역임한 후에 좀 자신의 원래 꿈이어서 대법원제까지 역임하는 이런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재헌헌법 제3조 제1절 그러니까 이제 재헌헌법 미국의 재헌헌법의 내용은 이제 굉장히 그 단순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많지가 않은데 이제 그 1절에 이제 미국의 사법권은 한 개의 대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이런 식의 간단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다만 이제 건국 헌법을 만든 미국의 선구자들이 사법부는 좀 독립해야 되겠다라는 추상적인 관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국 초기에 이제 연방 대법원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뭐 물론 미국이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돼서이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건물이 없어가지고 의사당의 지하에 위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에 따라서 당시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6명의 연방 대법관을 지명했는데 이제 2명이 고사할 정도로 아주 그 굉장히 좀 그 이제 그 대우나라던가 어떤 이제 그 인식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아마 미국 헌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언제부터 미국의 사법권이 좀 주목을 받고 지금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됐냐면 이제 이대 대통령이 존 애덤스가 이제 그 재선에 실패하면서 이제 원래 이제 독립을 같이 이제 그 추구했던 동지였던 이제 제퍼슨이 대통령에 이제 저기 그 당선되게 되는데 이제 그 쉽게 말해 존 애덤즈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저희가 뭐 저번에 제가 그 보수 컨서티브 마인드에도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여러 가지로 똑똑한 사람이긴 한데 좀 그 인품이 이렇게 넓은 사람은 아니어서 이제 재선에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목리를 부린 겁니다. 42명의 연방의 법관들을 이제 신규 임명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임을 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제퍼슨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을 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아니까 굉장히 이제 뭐 열 받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쉽게 말해서 잿물을 뿌렸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그 교체되는 과정에서 서로 정신이 없으니까 당시 이제 미국 법에는 이제 그 정식으로 문서로 임명장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이제 임용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저런 상황에서 이제 그 임명장이 각 개별 법관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제퍼슨 대통령이 전임 존 애덤스 대통령이 이제 임명한 법관의 그 임명이 무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 그 존 애덤스로 그 법관으로 임명된 마벌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격분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미국의 법률상 공무원의 임용은 정식으로 문서가 전달되어야 그 당사자가 받아야 이제 효력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제 법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 제퍼슨 대통령의 그 제퍼슨 행정부의 조치를 뭐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연방 대법원의 이제 당시 대법관인 대법원장인 존 마셜이 그래서 수를 쓴 게 미국의 그 어떤 사법권은 연방 대법원이 최고의 그 어떤 사법권을 가지니까 의회가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대법원의 판례로 그거를 만들어서 결국 그 공무원을 임용할 땐 반드시 문서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그 내용의 법원 조직법 규정을 위헌으로 소송하고 이 마벌이라는 이제 연방 법관으로의 임명을 취소한 이제 미국 행정부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말씀드려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혼란한 상황이긴 했지만 미국의 사법부가 적극해서 많은 이제 저희가 배우기를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행정부나 입법부와의 투쟁을 통해서 이제 확보한 최초의 사례다. 물론 이걸로 해서 뭐 미국의 사법부 독립이 지금도 이게 뭐 완전한 것이냐라는 건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 우리가 거죠. 지금 미국의 그 영화를 보면 판사들이 나이들이 다 되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사들은 다 젊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연방 판사도 임기가 무제한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판사들 그러니까 가히 법원에 네네. 판사도 임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긴저버거 같은 사람은 지금 암수술을 4번인가 하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종신직들이 많고 네. 이제 그러니까 물론 어지간 또 종신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그 이제 그 직을 유지할 본인이 이제 사퇴하지 않는 이상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이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항해서 어떤 독립적인 권한을 갖게 되고 이제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연방 대법관들 같은 경우는 종신직이 이제 보장되기 때문에 좀 특이한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뭐 영화 유명한 영화지만 그 아미스타드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아미스타드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거기도 이제 그 노예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게 정부와 이제 소송이 벌어져서 이제 연방 대법원을 넘어가게 되는데 당시에 연방 대법관들의 대부분이 남부의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 노예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노예를 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 개별 사건에서는 노예의 어떤 신분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대를 하고 이제 그 상고를 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그 대법관들이 해당 사건에서만큼은 이제 이제 문제가 된 이제 흑인들이 노예가 아니다. 자유의 신분이라는 거를 판결해 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 제가 자세하게 모르지만 미국의 이제 좀 진보적인 이제 뭐 예를 들어 흑백 분리 교육이 위헌이다 이런 뭐 판결들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 사실 연방 대법관들 구성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종신직으로 자신의 어떤 그게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어떤 그 지원했던 정치 세력의 바람과 달리 굉장히 좀 진보적인 어떤 판결을 내거나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성향의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대법관에 임명이 됐지만 결국 자신의 어떤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오히려 보수적인 또 판결을 내는 경우.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우리나라보다 확실합니다. 지금 이번에 문재인이 법에도 없느니라 했지만은 우리가 검찰법에 보면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그렇습니다. 법무장관이 제청한다. 네. 검사 인사를요. 그래서 법무장관 대통령에 제청한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는 부분이나 또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는 게 위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법이 느슨하다 말하지만 미국의 지금 헌법이나 또 미국 헌법이 워낙 단순하니까 때때마다 좀 중요한 게 있을 때마다 헌법을 추가 조항을 부가를 네. 넣지 않습니까? 네, 부가 수정 조항을요. 그게 수정 헌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이 사실은 누더기인데 네. 수정 헌법까지 통과했다 하더라도 미국 헌법은 정신만 담고 있지 세세한 내용이 디테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헌법에서 아주 새로운 일이 판례가 생겼다든지 새로운 케이스가 경우가 발생했다든지 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판사들이 다 보면 과거에 이 뒤져서 유사한 판례가 있는가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숱하잖아요. 미국 그렇습니다. 영화에. 그래서 미국은 법이 보면 뭐 누구의 케이스라든지 네네. 누구 대 누구의 케이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법을 갖다가 계속 전례 이전에 있었던 판례를 가지고 뒤에 있는 법을 정신을 구축해가는 이런 이 사법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처럼 검사나 이번에 문제가 됐던 또 검사의 임명 또 기소권 이런 부분들은 한국은 굉장히 명쾌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 문재인이 그걸 뭐 초법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그 웃긴 거 아니에요?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저런 해석 가능한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관행이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적 범위나 검찰 인사에 관해서는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전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 관여할 이유가 전혀 관여할 근거가 사실 오히려 없는 겁니다. 누가 검사를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뭐 또 뭐 민정 비서관이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막 법무부 장관 내지는 뭐 검찰총장하고 검찰 인사를 협의를 진행하고 예. 뭐 이런 부분도 솔직히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법을 위반한 것이고 아니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또 그 검찰청이라는 게 법무부의 외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꼭 법에 법문에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행정부의 외청의 내부 인사는 당연히 그 청을 관할하는 청장의 의견이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게 상식인 것이고 그 상식이 이제 그 법문으로 규정된 것인데 뭐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참 이게 뭐 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양성태 대법원장과 그의 행정처가 무리가 빚었다면 그것은 법원의 내규에 의해서 먼저 정리하고 법원이 내규에 의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징계할 수 있는 차원을 넘었었다 해서 법원이 이거는 고소 의뢰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당연한 말이다.
그래서 법원이 이제 고소하고 검찰이 나서야 되는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그게 아니라 대법관 회의에서 이민 재판하듯이 판사하라고 이 행정 의회로 넘기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 뭐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사법권의 독립도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보현 선생께서 뭐 지금도 대법원에서 그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각을 세우면서 이제 그래도 그나마 사법부의 독립이 어떤 이제 그 기초를 닦으셨고 결국은 이제까지 사법부의 독립이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 이제 행정부나 입법부의 이제 강한 이제 통제가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것이 그런 것인 것인데 지금 이제 보러 저러시는 얘기는 자꾸 법원의 외부에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란 자 스스로가 자꾸 법원 외부에서 어떤 힘을 이제 끌어와가지고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법원 외부에서 우리를 처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처벌해 주세요. 저놈들을 처벌해 주세요. 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부분. 네. 그러니까 법원의 스스로의 독립적 권위를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렇습니다. 자신들 목에 스스로 족쇄를 이렇게 하니 인사조차도 지금 민주당 정권이 예? 그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그렇습니다. 만들어가 네. 가져가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뭐 이제 양승태 저도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뭐 대법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이제 법관님 전직 법관님들에 대한 기소가 잘못된 점이 많은데 이제 그분은 좀 실수하신 게 있습니다. 이제 실수했다 잘못된 게 있으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제 법원의 어떤 이제 독립, 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것은 이제 법원의 당연히 자율적인 어떤 이제 그런 행정이나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그래도 어떤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무언가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국민들한테 좀 어떻게 우리가 법관 인사를 이렇게 공평하게 합니다라는 거에 최소한 뭐 그걸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의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국가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일반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그 내용도 좀 밝혔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도 뭐 쭉 돌아가는 거 봤을 때 실제 근데 그렇게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법관 인사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조금 이제 그거를 외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검증하는 시스템은 이제 당연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데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아예 그냥 외부의 어떤 인사들이 법관의 어떤 인사와 어떤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사법부마저도 완전히 뭐 무력화시키겠다는 그 외에는 뭐 다른 이유가 없죠. 이거는 법 판사 스스로 지금 들이받고 있는 검사들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그렇습니다. 말라고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통째로 법관회의를 통해서 색깔이 다른 자신들의 그 선배들을 전부 정치적으로 이렇게 단죄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치 한번 굴복하고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굴복이 그냥 버릇이 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판사들이 왜 재판하면서 국민들을 보고 기리 봐라 그러고 나갈 때 퇴정할 때도 기리 봐라 그럽니까? 그런 정도의 판사들 권위를 스스로 확보하고 있냐? 저는 한번 이 청와대형이나 그 다음에 국회로 나가는 이런 판사들 또 판사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패거리를 지어서 전임을 처단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그걸 누리려고 하는 판사들 이런 판사들이 도대체 어떤 권위가 있을 수 있겠냐?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자, 사법 거래를 했다면 좌파들이 지금 삼성의 이재용에 대해서 드러난 이 불법 승계의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고 뭐 준법 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너의 행량을 조정해 주겠다. 네가 이걸 제대로만 운영한다면 이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겨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좀 굉장히 좀 동의하기. 그거는 판사가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건 아니라 정권이 지금 이 대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도 정치 뇌물이니 이런 게 많고 배임 횡령이 예사롭게 정경유착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으라고 상법을 고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고 시스템을 해결할 문제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재발 방지할 거의 문제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뭐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뭐 삼성 바이오 어떤 그 법인 이제 어떤 상장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게 법률적으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다 뭐 상장 폐지되고 무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만한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사법부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앞으로 뭐 이재용이 어떻게 해야 된다, 삼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그건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할 일이죠. 법원이 또 무슨 전문 감시위원을 둬서 준법 감시위원회가 제대로 되는 거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자까지 지명한다? 웃기고 앉은 거예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규정대로 안 했다고 판사가 판사를 깜빵 보내라 하는 나라에서 자신들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 그러면서 미국에 무슨 준법 감시위원회 했다는 미국에 뭔 재벌이 있습니까? 아주 웃기고 자빠졌어요. 네, 판사들요. 남 앞에 권위를 세우려면요. 스스로 권위 있게 처신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스스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법원이나 검찰에 이제 계신 분들의 이제 그 권위를 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점점 이제 이런 일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의뢰인이나 제 주위 사람들한테 아 그래도 판사나 검사들을 좀 존중해야지라는 말을 하기가 점점 좀 어려워지는 게 요즘의 현실인 게 그래도 굉장히 좀 개인적 괴롭습니다. 자, 오늘 이 설 연휴 보내고 계신데요. 이명수 변호사님과의 정상회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편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